기술이 발전하면 낡은 일자리는 대체되어 사라지지만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간 들어온 경제학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틀렸습니다. AI 시대의 인간을 위한 대중적인 새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혁명은 인간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CEO 분석가들이 말했던 앞으로의 미래와 대처 방안을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노동의 역사는 한마디로 힘든 육체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처음 농경 사회에서는 모두가 땅을 파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왔죠. 인류는 밭 대신 공장으로 갔습니다. 생산성이 폭발했고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배가 부르니 인간은 더 편안한 삶, 더 고상한 일을 원하게 됐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은 하기 싫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 노동을 기계에게 넘기거나 인건비가 싼 제3세계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 바로 두뇌 노동의 세계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몸 쓰는 건 기계가 해도 머리 쓰는 건 인간만의 영역이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힘들고 가난한 것이라 여기며 두뇌 노동이라는 안전한 성벽 안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AI가 그 성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식노동 창작 분석을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 안내양이나 전화 교환원이 기계 때문에 사라졌을 때 그분들은 서비스직이나 사무직 같은 다른 두뇌 감정 노동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즉 올라갈 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꼭대기입니다. 최고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부터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옆으로 셀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머리 쓰는 게 안 되면 다시 몸을 쓰자. 배관공, 요리사, 택배기사는 AI가 못하잖아? 절망스럽게도 그 퇴로마저 막혔습니다. 과거의 로봇은 멍청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거나 키오스크처럼 정해진 화면만 보여주는 단순한 기계였죠. 하지만 지금 그 기계의 몸통에 AI라는 두뇌가 심어지고 학습이라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같은 로봇을 보셨나요? 이제 로봇은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AI 두뇌를 통해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섬세하게 사과를 깎고 빨래를 갭니다. 육체 노동은 단순 로봇 팔이 대체했고 두뇌 노동은 챗 GPT 같은 AI가 대체했는데 이제는 복합적인 육체 노동마저 AI 로봇이 대체합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AI와 로봇이 전부 가져가 버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로봇은 비싸니까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이윤이 나오지 않는 육체 노동은 로봇을 쓰지 않는다 라거나 에이 편의점 알바 쓰는 게 로봇보다 싼데 사장님이 미쳤다고 로봇을 씁니까?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값은 매년 오릅니다. 최저시급 오르고 4대 보험 줘야 하고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정반대입니다. 10년 전 슈퍼컴퓨터 성능이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전기차를 반값에 만들어 시장을 장악했듯 중국은 지금 로봇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하던 로봇이 50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로봇은 매년 싸지고 인간은 매년 비싸집니다.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로봇이 더 싸지는 그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날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기계보다 힘이 세지 않고 AI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고 휴가도 안 가고 월급도 안 받는 AI 로봇이 있는데 왜 인간을 고용해야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다른 직업이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공포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저는 인류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용이라는 시스템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석학들과 저명한 CEO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불과 2, 3년 전 AI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AI에게 대체될 직업 탑10, 이 직업은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도대체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있기는 한가를 묻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비관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돈을 쥔 기업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봐야 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오직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둘째,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유례 없는 장기 불황입니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을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나가는 돈, 즉 비용을 줄여라. 이 타이밍에 AI가 등장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밥도 안 먹는데 일은 인간보다 더 잘하는 존재. 나가는 지출은 제로에 가까운데 돈은 더 빠르게 벌어다주는 기적의 도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미친 경영자가 이 AI를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기업 내부에서는 조용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용 멸종 3단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AI의 실력은 똑똑한 4년차 대졸 신입 사원 수준입니다. 자료조사, 초안 작성, 코딩, 신입들이 배우면서 하던 일을 AI가 3초 만에 끝냅니다.
가르칠 필요도 기다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공채가 없어졌습니다. 신규 채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리, 과장급 중간 관리자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임원이 A 프로젝트 기획안 가져와 라고 지시하면 부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대리에게, 대리가 신입에게 업무를 쪼개서 나눠줍니다. 자료 조사하고 취합하고 PPT 만들고 10명이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를 잘 다루는 유능한 팀장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료 조사? AI 에이전트가 합니다. 초안 작성? 챗GPT가 합니다. PPT 디자인? AI 에이전트들이 1분 만에 찍어냅니다. 즉, 과거에는 리더 한 명을 위해 10명의 손발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리더 한 명이 AI라는 가상의 손발 100개를 거느리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봅시다. AI로 무장한 슈퍼팀장 한 명이면 충분한데 굳이 비싼 월급 줘가며 자료 조사나 하고 PPT 폰트나 맞추는 대리, 과장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관리만 하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직접 AI를 돌려서 실무를 완결 지을 수 있는 실무형 리더 외에는 팀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대했던 회사는 극소수의 결정권자들만 남기게 됩니다.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AI가 가져온 결과물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CEO와 소수의 디렉터들. 이들은 왜 인간 직원을 다 내보낼까요?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프면 쉬어야 하고 기분 나쁘면 태업하고 연봉 협상하느라 파업합니다. 하지만 AI는 24시간 불평 없이 주인의 이윤을 위해 일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AI와 로봇은 꿈에 그리던 완벽한 노예입니다. 높은 안목과 실력을 가진 소수의 리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만 명의 AI 직원. 이것이 미래 기업의 유일한 생존 모델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기업에는 딱 두 종류의 자리만 남습니다. 자본과 시스템을 가진 CEO와 대체 불가능한 안목과 결정권을 가진 1%의 디렉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내가 AI를 부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더 이상 인간이 일할 곳은 없다는 사실. 남이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서 AI와 경쟁하는 건 총든 군인에게 칼 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기업이 나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이 되면 됩니다. AI를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내 직원으로 고용해서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한 유명 교수님의 강의에서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군은 딱 세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CEO, 디렉터,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럼 셋 중에 뭘 해야 할까요? 아니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셋을 병행해야 합니다. CEO가 되어 시스템을 기획하고, 디렉터가 되어 AI로 시스템을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되어 그 시스템에 돈을 지불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함께 진행할 때 우리는 AI가 넘볼 수 없는 슈퍼 개인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창업하라고 하니까 프리랜서가 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프리랜서는 위험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how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로고 어떻게 만들지, 번역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how는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은 why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 왜 이것에 돈을 쓰는가? 여러분, AI가 무섭습니까? 하지만 AI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공략할 만한 AI의 빈틈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이 없다는 겁니다. AI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안달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꿈도 야망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정의하는 것, 그리고 욕망 없는 AI를 직원으로 채용해 그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업의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창업하려면 자본, 사무실, 직원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 모든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코딩을 몰라도 말만 할 줄 알면 AI가 앱과 웹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는 혼자서 AI 직원을 데리고 연 수십억 매출을 내고 엑시까지 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기령 교수가 말한 거대하지만 작은 핵개인의 탄생, 그 중심에는 바로 바이브 코딩에 있습니다. 이 AI 기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방구석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1인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만들어야 하죠?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걸 만들 생각은 버리세요. 대기업은 덩치가 커서 둔합니다. 범용적인 서비스밖에 못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못 줍는 작고 날카롭고 뾰족한 불편함을 노려야 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회사, 학교, 일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엑셀을 붙여넣기 하고 있거나 매번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 같은 것들이죠. 과거에는 개발비가 비싸서 시장이 작으면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제작비가 0원에 가깝습니다. 구독료 이상만 매출이 나와도 이득입니다. 그런 작은 서비스 100개, 20개, 100개를 만드세요. 하나하나의 매출은 작아도 그것들이 모이면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실패의 비용이 0인 시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유튜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다 완성하고 나서 짠! 하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태우죠.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포장된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땀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발 일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파십시오. 코딩하다가 에러가 나서 3일 밤을 새운 이야기, 디자인이 구려서 친구한테 욕먹은 이야기. 사람들은 성공한 영웅보다 성장하는 언더독에게 열광합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실패가 당길수록 나중에 올 성공의 카타르시스는 더 커지고 팬들은 결속됩니다.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오늘 첫 가입자 1명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수익 5,000원 났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서 부끄러운가요? 아니요. 시청자들은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5,000원이 5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는 과정을 보며 대리만족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 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주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개발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앱과 3개월 동안 개발자가 밤새워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앱.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입니다. 결과물만 파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팔아서 팬을 모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케팅비가 0원입니다. 남들은 수백만 원 주고 광고할 때 여러분은 유튜브 조회수로 돈을 벌면서 동시에 내 서비스를 홍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영상 댓글로 이런 기능 추가해주세요라며 무료 컨설팅까지 해줍니다. 서비스를 런칭하는 날 여러분의 팬들은 가장 강력한 마케터가 되어줄 겁니다. 이거 내가 키운 서비스야라며 주변에 퍼나를 테니까요. 그러니 카메라를 켜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허술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그 자체가 AI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콘텐츠이자 상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 중 99%는 결국 창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는 창업 DNA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고 창업 하나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왜 나는 창업을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